움직이면 죽어요! 10살배기 소녀의 목소리가 정원을 찢었어요. 재벌그룹 회장 앞에서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죠. 살고 싶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회장의 뒤편 화단 그늘 아래 또아리를 튼 살무사가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어요. 꼬마 소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왜 회장의 목숨을 구하게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약초밭이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외진 곳이었죠. 그 약초밭의 주인은 80이 넘은 할머니 임기란 여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령 할매라고 불렀죠. 산에서 나는 모든 풀과 뿌리, 버섯과 열매의 이름을 알았고 어떤 것이 약이 되고 어떤 것이 독이 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임기란 할머니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었어요. 10살 서연지. 연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어요. 출산 중 과다출혈이었죠. 홀로 남은 아버지는 연지를 애지중지 키우려 애썼지만 불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연지가 3살 되던 해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연지 곁에 남은 건 오직 할머니 임기란 여사뿐이었어요. 험한 산골에서 단둘이 살았지만 연지는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것들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연지는 5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산을 다녔어요. 7살이 되자 웬만한 약초와 독초는 냄새만 맡아도 구별할 수 있었고 9살엔 산에서 마주치는 뱀의 종류까지 척척 알아맞혔죠. 연지의 눈은 특별했어요. 산에서 자란 아이답게 풀숲 사이로 스치는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뱀을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읽어야 한다고. 연지는 그 말뜻을 몸으로 익혔어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냥 지나가려는 건지까지 읽어낼 수 있었죠. 할머니는 그런 연지를 볼 때마다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산골에서 평생 살기엔 아까운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연지는 달랐어요. 서울이 어딘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할머니와 약초밭, 그리고 이 산이 연지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렸고 할머니는 그 길 위에서 눈을 감았어요. 연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차가워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마을 노인 몇 분과 면사무소 직원이 전부였죠.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연지 엄마의 언니 박정은이었어요. 연지 엄마가 죽고 난 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어요. 연지는 내가 데려갈게요. 어린애가 혼자 이 산골에서 어떻게 살아요? 면사무소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거든요. 연지는 할머니 영정 사진을 붙잡고 울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산에서 할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차에 오르기 전 연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평생 일군 약초밭이 눈에 들어왔죠.
겨울 눈에 덮인 밭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꼭 돌아올게요. 연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어요. 자신이 한 이 약속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돌아오게 될지 그때의 연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차는 엔진 소리를 내며 서울을 향해 달렸어요. 연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들을 바라봤죠. 점점 작아지는 고향의 능선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모는 운전하면서 계속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응, 데려왔어. 그 땅, 당연히 내 거지. 애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해? 일단 도장부터 받아야지. 잠시 뒤 또 다른 말이 들려왔어요. 애가 도망이라도 가면 골치 아프니까 당분간은 꼼짝 못하게 잡아둬야지. 연지의 귀에 그 말이 또렷이 박혔어요. 땅? 무슨 땅? 할머니의 약초밭이 떠올랐어요. 설마. 연지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모의 눈이 백미러로 연지를 훑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연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모의 눈에는 자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값이 비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자신을 데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죠. 차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앞에 멈췄어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연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아니, 지옥이 시작되는 곳이었죠. 그때의 연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집이, 그리고 이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숨막히게 만들지. 서울 변두리 빌라 지하층. 연지가 도착한 곳은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모 박정은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 황수철은 매일 술에 절어 있었고 고등학생 아들 둘은 연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죠. 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게 있었거든요. 나쁜 짐승을 만나면 눈을 낮추고 숨을 죽이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너희 할머니 약초밭 있잖아. 그거 내 명의로 넘겨야 돼. 연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너 미성년자라 어차피 내 이름으로 못해. 이모가 관리해 줄 테니까 도장 찍어. 연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그 땅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았거든요. 평생 일군 약초밭이었어요. 안 돼요. 그건 할머니 땅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모의 손이 날아왔어요. 뺨을 맞은 연지가 바닥에 쓰러졌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누굴 닮아서. 연지의 뺨이 불처럼 달아올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맞아본 거였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손을 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연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온 집안 걸레질, 화장실 청소, 빨래까지. 아침을 차려놓으면 이모 가족이 먼저 먹었고 연지에게 돌아오는 건 식은 밥과 반찬 찍먹이뿐이었죠. 학교는 꿈도 못 꿨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 집안일이나 해. 이모의 아들들은 연지를 사람이 아닌 공짜 파출부 취급했어요. 야, 촌년아. 너네 할머니 땅 팔면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간대.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어. 내가 버티면 우리만 손해잖아. 자기들 먹고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던지며 주워 먹으라고 비웃기도 했죠. 연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수치심보다 더 아픈 건 할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연지의 손이 채 한 달도 안 돼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히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늦으면 때렸죠. 연지의 몸에는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연지는 지하 창고 같은 자기 방에서 울었어요. 소리내면 안 됐어요. 울음소리가 들리면 또 맞았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았죠. 그래도 연지는 버텼어요. 할머니가 남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조그만 천주머니. 그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약초 향낭이 들어 있었어요. 연지는 밤마다 그 향낭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산 냄새, 풀 냄새, 할머니 냄새. 할머니, 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그 향기만이 연지를 살게 했죠. 그렇게 반년이 흘렀어요. 연지의 11번째 생일에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케이크는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었죠. 어느 날 이모가 갑자기 연지를 불렀어요. 야, 짐 싸. 어디 가요? 너 일할 때 생겼어. 돈 벌어와. 연지가 멍하니 서 있자 이모가 턱을 잡아 올렸어요. 거기 가서 사고 치거나 도망가면 내 할머니 약초밭은 당장 갈아엎어 버릴 줄 알아. 알았어?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약초밭. 할머니가 평생 가꾼 그 땅을 인질로 잡은 거였죠. 알겠어요. 연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11살짜리한테 돈을 벌어오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땅을 지키려면요. 이모가 데려간 곳은 강원도 평창의 어느 고급 별장이었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죠. 알고 보니 이모의 옛 친구가 그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총괄로 일하고 있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며 연지를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청소랑 빨래만 하면 돼. 돈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것만 해. 연지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에 옷 2벌, 그리고 할머니의 향낭이 전부였죠. 별장에 도착한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거대한 정원에 본체와 별체가 늘어서 있었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어요. 연지는 멍하니 그 산을 바라봤어요. 여기, 우리 마을 근처잖아. 연지가 살던 산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공기 냄새가 익숙했죠. 할머니와 함께 뛰어다니던 그 산 냄새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할머니 약초밭에는 갈 수 없었으니까요. 별장에 도착하자 이모 친구가 연지를 맞았어요. 얘가 새로 온 애구나. 11살이면 많이 어리네. 그래도 일은 곧잘 해. 시키면 다 하는 애야. 이모 친구가 이모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돈인 것 같았죠. 연지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팔려온 거라는 걸. 아주머니는 연지를 별채 구석 작은 방에 배정했어요. 너는 정원 청소랑 빨래 담당이야. 내일부터 시작해. 그날 밤 연지는 창문 너머로 산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능선이 할머니가 걷던 그 길 같았어요. 연지는 향낭을 꺼내 코에 가져다 댔어요. 희미해진 약초 냄새. 점점 할머니가 멀어지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 산 바로 옆이에요.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별장 본체 쪽에서 불이 켜졌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연지는 궁금해서 창문에 바짝 붙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정원 한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쪼그려 앉아 화단을 뒤적이는 것 같았죠. 연지의 눈이 어둠 속을 뚫었어요. 산에서 단련된 시력이었어요. 남자들 손에 들린 것이 보였죠. 길쭉한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연지의 심장이 멎었어요. 뱀이다. 그것도 아무 뱀이 아니었어요.
자루 밖으로 삐져나온 꼬리에 무늬가 보였죠. 갈색 바탕에 지그재그 줄무늬. 살무사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저 뱀은 작아 보여도 독이 오르면 순식간에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연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 남자들은 대체 왜 이 밤에 살무사를 정원에 풀어놓는 걸까? 연지는 숨을 죽였어요. 남자들이 자루에서 뱀을 꺼내 화단 아래에 풀어놓는 걸 똑똑히 봤어요. 살무사 두세 마리가 어둠 속으로 스르륵 기어들어갔죠. 왜 하필 사람 다니는 정원에? 연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게 있었거든요. 살무사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밟히거나 놀라면 반사적으로 물죠. 그런 뱀을 정원에 일부러 풀다니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연지는 이불을 끌어안고 떨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내가 본 걸 들키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연지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은 해야 했죠. 마당 청소를 시작했어요.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슬금슬금 화단 쪽을 살폈어요. 어젯밤 뱀을 풀었던 자리였죠. 풀숲 사이로 미세하게 쓸린 자국이 보였어요. 뱀이 이동한 흔적이었죠. 연지의 눈이 풀 사이를 훑었어요. 그늘진 바위 틈에 다리를 튼 살무사 한 마리가 보였어요. 머리를 약간 치켜들고 있었죠. 화가 난 상태였어요. 다리를 튼 살무사는 쉬익 소리를 내며 독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한 자세였죠. 그 독리에 스치기만 해도 연세가 많은 분이라면 순식간에 큰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연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저 뱀은 실수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저기 있어. 아직 저기 있어. 연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저 뱀 근처에 누가 가면 안 되는데. 그때 본체 현관문이 열렸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가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산책 다녀오세요. 그 뒤로 백발의 노신사가 걸어 나왔죠. 80은 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자세가 꼿꼿했어요. 눈빛도 날카로웠죠. 연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극진히 모시는 걸 보니 대단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정원으로 내려왔어요. 천천히 화단 쪽으로 향했죠. 연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방향에 뱀이 있었거든요. 안 돼. 소리를 질러야 하나. 하지만 뱀이 놀라서 공격하면 그럼 더 위험해. 어떻게? 노신사가 화단 앞에 멈춰 섰어요. 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내디디려는 순간 연지가 뛰어갔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온 힘을 다해 달려서 노신사 앞에 가로막아 섰어요. 움직이면 죽어요. 연지의 목소리가 정원을 찢었어요. 노신사의 발이 멈췄죠.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야, 너 뭐야?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달려왔어요. 연지를 밀어내려 했죠. 비켜, 이 꼬마가. 연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팔을 벌리고 노신사 앞을 막았죠. 살고 싶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노신사가 연지를 내려다봤어요. 노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왜 그러느냐? 연지가 뒤를 가리켰어요. 저기요. 바위 틈에 살무사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화단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경호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장난이겠지. 회장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연지는 다급했어요. 정말이에요. 저 바위 밑에 있어요.
갈색의 지그재그 무늬, 머리가 삼각형인 뱀이에요. 화가 나 있어서 지금 건드리면 물어요. 노신사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어요. 조용히들 해. 그리고 연지에게 물었죠. 내가 그걸 어떻게 보았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꽤 멀다. 저 산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뱀을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읽으라고요. 노신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연지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죠.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확인해봐라. 경호원이 마지못해 화단 쪽으로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바위 틈을 들여다보다가 으악! 비명과 함께 뒤로 낮아빠졌어요. 다리를 튼 살무사가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죠. 쉬익하고 위협하는 소리까지 냈어요. 공격 직전 자세였어요. 뱀이다. 진짜 뱀이에요. 별장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노신사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물렸겠구나. 연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이에요, 어르신. 노신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 깡마른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신기했죠.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뱀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연지가 말렸어요. 지금 건드리면 더 흥분해요. 자극하면 바로 공격하거든요. 전문가 불러야 해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 말대로 해라. 전문 업체 불러. 그리고 연지에게 물었죠. 이름이 뭐냐? 서연지요. 연지라. 넌 여기서 뭘 하는 아이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래요. 노신사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11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별장에서 일을 한다고? 부모는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럼 누가 널 여기 보냈느냐? 연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모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신사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무섭지 않았죠. 이모가 보냈어요. 노신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있는 비서에게 말했죠. 이 아이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거 먹이고.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저 일해야 하는데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들어가. 연지는 영문도 모른 채 본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이었죠. 천장이 높았고 바닥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났어요. 이모집 지하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여기가 부자들이 사는 곳이구나. 연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때 본체 2층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차갑고 계산적인 눈으로 연지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애가 뱀을 발견했다고? 네, 부사장님. 회장님 바로 앞에서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어젯밤에 뭘 본 거 아니야? 부사장은 연지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입이 가벼운 아이라면 곤란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괜히 말이 새면 일이 귀찮아지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사장은 결론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조사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전부.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이모한테 학대받고 별장에 팔려온 연지. 우연히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하게 됐네요. 근데 그 뱀, 누가 왜 풀어놓은 걸까요? 그리고 2층에서 내려다보던 저 남자. 연지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연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전문 업체가 도착해서 정원을 샅샅이 뒤졌어요. 살무사 3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죠. 모두 화단 그늘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업체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살무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건 자연 서식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죠? 누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별장이 술렁였어요. 일부러 뱀을 풀어놨다고? 그건 사고가 아니라 분명한 살인 시도였어요. 회장을 노린 범죄. 연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젯밤에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검은 옷 입은 남자 둘. 자루에서 뱀을 꺼내던 모습. 내가 본 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무서웠어요. 그 남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연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오후 회장이 연지를 불렀어요. 서재로 안내받은 연지는 긴장한 채 서 있었죠.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연지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고맙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그냥이 아니야. 회장이 연지를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넌 봤어. 그것도 저 멀리서. 대단한 눈이구나. 연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네. 산에서 약초밭 하셨어요. 뱀 보는 법도 풀 구별하는 법도 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냐? 돌아가셨어요. 연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갔는데 이모가 여기로 보냈어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1살 아이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이 올라가 있는지 짐작이 됐죠. 연지야. 네. 내 팔에 멍이 있더구나. 연지의 몸이 굳었어요. 소매를 내리며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누가 때렸느냐? 연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모한테 들키면 할머니 약초밭이 위험했으니까요. 말 안 해도 된다. 대신 하나는 약속하마. 네. 여기 있는 동안은 누구도 널 때리지 못하게 할 거다. 연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까 2층에서 내려다보던 남자가 들어왔죠. 작은아버지. 부사장 최진호였어요. 회장의 조카였죠. 회장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진호가 사실상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었어요. 진호야, 갑자기 허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진호의 시선이 연지에게 멈췄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그대로였죠. 이 아이가 그 청소하는 애입니까? 그래. 내 목숨을 구한 아이다. 목숨을요? 진호가 피식 웃었어요. 작은아버지, 뱀 한 마리 발견한 걸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연이겠죠. 우연이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업체에서도 그랬다. 자연 서식이 아니라고. 누군가 일부러 풀어놓은 거라고. 진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제가 알아볼까요? 아니, 내가 직접 알아볼 거다.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연지를 힐끗 쳐다봤죠. 그 눈빛에 연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진호가 나간 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연지야. 네. 넌 어젯밤에 뭘 봤느냐? 연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뱀을 그렇게 정확히 찾아낸 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묻는 거다. 연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해야 할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누가 뭘 하든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연지는 회장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눈이었죠.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독사를 마주했을 때처럼 단호해야 한다고요. 어젯밤에 봤어요. 뭘 봤느냐? 검은 옷 입은 아저씨 2명이요. 새벽에 화단에서 뱀을 풀어놓는 걸 봤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얼굴은 봤느냐?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웠거든요. 근데 연지가 말을 멈췄어요.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부사장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조카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확실하냐?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체격이랑 걸음걸이가 비슷했어요. 회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연지야. 네.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알겠지? 네. 그리고 회장이 돌아섰어요. 당분간 내 곁에 있어라.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죠. 이 별장에서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그날 밤 연지는 본체 안 작은 방으로 옮겨졌어요. 별채 구석방보다 훨씬 따뜻하고 깨끗했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연지는 향낭을 꺼내 코에 가져다 댔어요. 희미한 약초 냄새. 할머니, 저 무서워요.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만 흘러들어올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소리는 연지의 심장 박동보다 느리고 무거웠어요.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포식자의 발걸음 같았죠. 연지의 방 앞에서 멈추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방이 여기야? 네. 회장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즉, 골치 아프게 됐네. 연지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연지는 밤새 잠들 수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지는 눈을 떴어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어젯밤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골치 아프게 됐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연지도 알았어요. 자신이 눈엣 가시가 됐다는 뜻이었죠.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연지를 보며 수군거렸거든요. 저 애가 회장님 목숨 구했다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그 거리에서 뱀을 봤대? 혹시 저 애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연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죠. 이모 집에서도 늘 이랬으니까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누군가 연지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제 부사장 최진호 옆에 있던 남자였어요. 너 잠깐 따라와. 연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요? 부사장님이 부르셔. 연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 회장님한테 가봐야 해요. 회장님은 지금 바쁘셔. 먼저 부사장님부터 만나. 남자가 연지의 팔을 잡았어요. 세게 잡아서 아팠죠.
아야, 조용히 해. 괜히 소란 피우면 너만 손해야. 연지는 끌려가듯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부사장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어요. 최진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와. 연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방 안에는 진호와 연지, 그리고 아까 그 남자만 있었어요. 진호가 연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서연지라고 했지? 네. 어제 회장님한테 뭔 얘기했어? 연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거짓말. 진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어젯밤에 뭘 봤는지 다 알아. 창문으로 봤지? 화단에서 뭔가 하는 거. 연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거 착각이야. 알겠지? 넌 아무것도 안 봤어. 진호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연지의 귓가를 스치며 소름을 돋게 만들었어요. 진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만약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면 내 이모한테 연락할 거야. 너 원래 있던 대로 데려가라고.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이모 집,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내 할머니 약초밭 있지? 그거 이모가 팔아버리게 해줄 수도 있어. 연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히 들어. 넌 아무것도 안 봤어. 알겠지? 연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회장의 비서 박미란이었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자였죠. 진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비서님, 노크 좀 하시죠. 회장님이 연지 찾으세요.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박 비서가 연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연지야, 이리 와. 연지는 후다닥 박 비서에게 달려갔어요. 박 비서의 손을 꽉 잡았죠. 떨리는 손이었어요. 박 비서는 그 손을 느끼고 진호를 쏘아봤어요. 부사장님, 회장님 손님한테 뭔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사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박 비서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앞으로는 회장님 허락 없이 이 아이 부르지 마세요. 진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 비서가 연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뭐라고 했어? 부사장이. 연지는 망설였어요. 괜찮아. 나한테는 말해도 돼. 저한테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하래요. 안 그러면 이모한테 돌려보낸다고. 박 비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약초밭도 팔아버리게 한다고 했어요. 박 비서가 연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걱정 마. 그렇게 안 될 거야. 연지는 고개를 들어 박 비서를 바라봤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박 비서가 멈춰섰어요. 잠시 연지를 내려다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죠. 나도 어릴 때 너처럼 혼자였거든. 박 비서가 연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널 참 잘 키우셨구나. 눈이 맑은 걸 보니 알겠어. 그 한마디에 연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 서재에 도착했어요. 회장이 연지를 보자마자 물었죠. 어디 갔었느냐? 아침부터 찾았는데. 박 비서가 대신 대답했어요. 부사장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진호가? 네. 그리고 박 비서가 연지를 바라봤어요. 연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말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박 비서가 진호가 한 말을 전부 전했어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하라고 협박한 것. 이모한테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 할머니 약초밭을 팔아버리게 하겠다고 한 것.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오래 참고 있던 분노가 올라왔죠. 그 녀석이.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연지야. 네. 내가 옳았다. 진호가 그 뒤에 있어. 연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돌아섰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결심이었어요. 내 조카가 나를 죽이려 했구나. 그 말이 서재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회장이 박 비서를 바라봤어요. 미란아, 증거를 모아라. CCTV든 뭐든 그날 밤 정원에서 있었던 일 전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지는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누구도 이 아이한테 손대지 못하게.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지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 노인이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왜 그러느냐? 감사해요. 회장이 연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할 거 없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까.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따뜻해서였죠. 그날 오후 박 비서가 CCTV 분석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찾았다니? 부사장 쪽에서 CCTV 삭제했다며. 네. 보안팀 서버에 있던 건 삭제됐더라고요. 박 비서가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회장님 예전에 만들어 두셨잖아요. 별장 회장님 전용 백업 서버.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걸 찾았단 말이냐? 네. 별장 회장님 전용 백업 서버는 회장님과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부사장 쪽에서 접근은커녕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죠.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날 밤 영상이 떴어요. 새벽 2시 검은 옷 입은 남자 2명이 화단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을 때 얼굴이 찍혔어요. 진호의 경호원이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죠. 제 꾀에 제가 넘어갔구나. 삭제했다고 안심했을 텐데. 연지도 그 화면을 봤어요. 자신이 본 게 맞았다는 게 증명된 거였죠.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연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별장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죠. 최진호도 불려왔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아직 자신이 잡혔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죠. 작은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대답 대신 박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박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새벽 2시 화단에서 뭔가를 하는 두 남자.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을 때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진호의 경호원이었죠. 진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내 경호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내 별장 정원에 살무사를 풀어놓은 게 내 사람이더구나.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른 가족들과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진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작은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오해?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그럼 내가 어제 그 아이한테 한 말도 오해냐? 진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하라고 협박했지. 이모한테 돌려보내겠다고. 할머니 약초밭도 팔아버리게 하겠다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갔죠. 내가 나를 죽이려 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작년부터 수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지.
내 식사 문제도 운전기사 건도 전부 조사했다. 진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전부 조사했어. 증거도 다 있고. 회장이 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내 조카라서 참았다. 형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선을 넘었어. 진호의 다리가 힘없이 꺾어졌어요. 작은아버지, 제발. 경찰에 넘기겠다. 회장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작은아버지, 저도 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를 죽이는 게 회사를 위한 거냐? 내 욕심을 위한 거지. 진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호원들이 다가와 진호를 일으켜 세웠죠. 끌려나가는 진호의 뒷모습이 비참했어요. 한때 이 회사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범죄자로 잡혀가는 거였죠. 회의실 구석에서 연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비서가 연지의 어깨를 감싸주었죠. 다 끝났어.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회장이 연지에게 다가왔거든요. 연지야. 네, 어르신. 내 이모 말이다. 연지의 몸이 굳었어요. 조사해봤더니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 나왔어.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 시키고 때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연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내 이모한테 연락했다.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구나. 너한테 손 안 대겠다고, 약초밭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연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내 할머니 약초밭,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 내 이모가 제멋대로 가로챘던 서류들, 우리 법무팀 시켜서 다 바로잡았다.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땅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두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연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할머니의 땅. 할머니가 평생 가꾼 그 약초밭이 이제 정말로 자기 거라고. 어르신. 회장이 연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연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기뻐서였죠.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며칠 뒤 연지는 평창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회장이 마련해준 별장 근처 작은 집에서 박 비서와 함께 살게 됐죠. 박 비서는 그 집에서 연지의 보호자가 되어 밥을 해주고 숙제도 봐주었어요. 주말에 연지는 할머니 약초밭에 갔어요. 반년 만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약초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연지는 풀 사이에 쪼그려 앉았어요. 흙냄새를 맡았죠. 할머니 냄새였어요.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연지가 중얼거렸어요. 약속 지켰죠? 꼭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연지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잘했다, 우리 연지. 연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11살 소녀. 부모를 잃고 할머니마저 떠나보내고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리로 돌아왔죠.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연지가 그날 움직이면 죽어요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가 자신의 삶까지 구해낸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할머니를 잃고 이모한테 학대받던 연지.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게 있었어요. 산에서 배운 지혜, 뱀을 보는 눈.
그리고 진실 앞에서 단호해지는 용기.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고 결국 자기 자신도 구해냈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지처럼 끝까지 버텨보셨으면 해요.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은 오더라고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슈퍼에 돈이 사라졌대. 얼마나? 300이래? 300만 원? 근데 이상한 게 있어.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날 영상만 쏙 없어졌대. 뭐라고? 영상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은 없지. 오늘 이야기는요, 동네 슈퍼에서 300만 원이 사라진 사건이에요.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범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 연화리. 이 동네에는 묘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경로당 앞 평상에 모이는 두 할머니예요. 김순례, 75살.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복덕방을 했던 분이에요. 어느 집이 언제 팔렸는지,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할머니 머릿속엔 동네 전체의 족보가 들어있죠. 사람들은 농담 삼아 순례 할머니한테 숨길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이옥분, 72살.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 할머니의 특기는 좀 특이해요. 냄새예요. 누가 무슨 음식을 해 먹었는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왔는지, 심지어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까지 냄새로 알아맞히죠. 그리고 옥분 할머니 곁에는 늘 손주 민준이가 있어요. 10살 초등학교 3학년.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 방과 후면 할머니 집에 맡겨지는 아이예요. 말수가 적고 게임보다는 태블릿으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하죠.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않지만 가끔 툭 던지는 한마디가 핵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순례 할머니가 부채질을 하고 옥분 할머니가 옆에서 수박을 썰고 민준이는 평상 구석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그때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말순 할머니가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말순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례 할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대답 대신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나 돈 잃어버렸어. 돈? 얼마? 300만 원?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 할머니가 수박 깎던 손을 멈췄죠. 어디서? 슈퍼에서? 금고에 넣어뒀는데. 어제 확인하니까 없어. 순례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0년 복덕방 경력이 알려주고 있었죠. 금고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건 열쇠를 가진 사람의 소행이라는 뜻이에요. 금고 열쇠 누가 갖고 있어? 나하고, 재원이하고. 재원이는 말순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가끔 슈퍼 일을 돕고 있죠. 그럼 CCTV 확인해 봤어? 옥분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런데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처럼요. 그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날 영상만 없어.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어요. 없다니? 고장났어? 아니, 고장은 아니야. 다른 날 영상은 다 있어. 근데 딱 그날 영상만 없어. 평상 위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CCTV 영상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 지운 거죠. 그리고 그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뿐이에요. 말순 언니, 순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CCTV 재원이 아내가 관리하지 않아?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 강현정. 3년 전에 새 식구가 됐어요. 처음엔 싹싹하고 부지런해서 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현정이가 최고야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근데 옥분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뭔가 느꼈어요. 그 며느리한테서 나는 냄새가 요즘 좀 이상했거든요. 백화점 1층에서나 날 법한 고급진 냄새. 처음 시집 왔을 때와는 너무 다른 고급진 냄새였죠. 아니야, 현정이가 그럴 리 없어.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아침마다 안부 전화하고 명절엔 용돈도 따로 주고. 순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 표정, 저 말투.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평상 구석에서 태블릿을 보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응? 왜 민준아? CCTV 영상. 지워도 완전히 안 지워져요. 새 할머니가 동시에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요즘 기계는 지워도 바로 없어지진 않아요. 휴지통 같은 데 들어가 있거든요. 휴지통? 네. 거기 가면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는 그 말만 하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던져준 순간이었죠. 순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말순 언니. 응? 그 CCTV 녹화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 말순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300만 원이 사라진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며느리가 알면 모르게 하면 되지. 옥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순 언니, 나 언니네 며느리 냄새 맡아봤어. 동네 슈퍼 며느리 냄새가 아니야. 그게 무슨. 내가 70년을 사람 냄새 맡으면서 살았어. 그 며느리한테서는 돈 냄새가 나. 그것도 남의 돈 냄새.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세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죠. 순례 할머니가 부채를 접으며 말했어요. 모르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말순 언니,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날 저녁 새 할머니와 10살 민준이는 슈퍼 창고에 모였어요. CCTV 녹화기 앞에 민준이가 앉았죠. 민준아, 할 수 있겠어? 해볼게요. 아이의 작은 손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삭제된 파일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이상하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없어? 아니요, 있어요. 근데 보통 다 지우고 나가면 이건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왜 남아있지? 순례 할머니가 물었어요. 급했거나 자기가 다 지웠다고 착각했거나요. 이 기계 생각보다 헷갈려요. 화면에서 지워지면 다 없어진 줄 아는 사람 많거든요.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슈퍼 안 금고 앞 누군가 서 있었어요. 새 할머니의 숨이 멎었죠. 화면 속 여자가 금고를 열었어요.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리고 안에서 돈 뭉치를 꺼냈어요. 300만 원. 그걸 자기 명품 가방에 쓱 넣었어요. 그 순간 화면 속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리고 웃었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마치 이거 어차피 지울 거니까라는 듯이요.
강현정이었어요. 나까지만 해도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하던 그 며느리였어요. 말순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현정이가 정말 화면 속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돈을 훔치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였죠.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한숨도 못 잤어요. 영상 속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금고를 열 때의 능숙한 손놀림, 돈뭉치를 가방에 넣을 때의 태연함,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웃던 그 표정까지. 저게 정말 우리 현정이었을까? 믿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어머님 하며 따르던 며느리였으니까요. 명절마다 용돈 봉투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도 같이 가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예요 하고 다니던 애였어요. 근데 그 애가 그 입으로 웃으면서 시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기로요. 영상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돈 얘기만 꺼내보기로 했죠. 현정아. 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밝은 목소리, 다정한 눈빛. 어제 그 영상 속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게 금고에 있던 돈 말이야. 네. 300만 원. 어디 갔는지 혹시 알아? 순간 며느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봤죠. 40년 넘게 슈퍼하면서 별의별 손님 다 상대한 눈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표정쯤은 귀신같이 알아보죠. 300만 원이요? 금고예요? 분명히 넣어뒀는데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데 옮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안 옮겼어.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말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다정함이 싹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됐죠. 설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말 안 했어. 표정에 다 써 있잖아요. 어머님, 저 3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말순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죠. 주말마다 슈퍼 나와서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계산대 보고 명절엔 음식 혼자 다 하고 그런 저한테 도둑 누명을 씌우시는 거예요? 현정아, 난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말순 할머니가 움찔했죠. 요즘 어머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반찬통 어디 뒀는지 까먹으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말순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치매. 이 며느리가 지금 자기한테 치매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훔쳐간 사람이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현정이 너.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어젯밤 영상에서 봤던 그 웃음이었죠. 그때 슈퍼 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왔어. 아들 재원이었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표정을 바꿨죠.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게 만들면서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도둑이래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재원아, 내 말 좀 들어봐. 금고에서 돈이. 엄마. 아들이 말을 잘랐어요.
현정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엄마가 요즘 자꾸 헷갈려 하잖아. 그 돈 어디 다른 데 넣어놓고 까먹은 거 아니야?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 입에서 전 냄새 날 때부터 키운 자식이에요. 업어서 병원 다니고 굶어가며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대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엄마보다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죠. 재원아, 엄마 현정이한테 사과해. 아니, 됐어. 일단 현정아, 우리 나가자. 엄마 좀 진정하시게. 며느리가 아들 팔짱을 끼며 나갔어요. 나가면서 슬쩍 말순 할머니를 돌아봤죠. 그리고 웃었어요. 입모양만 움직여서 소리 없이 말했어요. 증거 있어요? 며느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말순 할머니의 머릿속에 옥분 할머니의 말이 스쳤어요. 그 며느리한테선 사람 깔보는 냄새가 난다. 어제보다 더 짙고 더 독한 향이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40년 넘게 지켜온 슈퍼,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믿었던 며느리와 아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후 경로당 앞 평상에 4사람이 모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울면서 얘기하는 걸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들었죠. 민준이는 옆에서 조용히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원이가 뭐래? 현정이한테 사과하래. 미친. 옥분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영상 있잖아, 말순 언니.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 못해.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원이가 이혼하면 어떡해. 언니. 순례 할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금 그 며느리가 언니를 치매로 몰아서 바보로 만들고 있고 아들은 엄마보다 마누라 편이고 이대로 두면 언니가 정말 치매 취급당해. 그래도 참을 거야? 말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복덕방 하면서 이런 일 많이 봤거든요. 돈 앞에서 가족이 쪼개지는 거, 효자가 하루아침에 원수 되는 거. 근데 막상 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믿고 싶어 해요. 일단 영상은 우리가 갖고 있자.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 언니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근데 언니 하나만 기억해. 뭘? 저 며느리 300으로 안 끝나. 맞들이면 또 하게 돼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응? 그 아줌마요. 오늘 아침에 뭔가 태웠어요. 새 할머니가 동시에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뭘 태웠어? 몰라요. 근데 슈퍼 뒤에서 연기 났어요. 종이 태우는 냄새였어요. 옥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급식실에서 30년. 이 할머니는 냄새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종이 태우는 냄새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죠. 혹시 장부 아니야? 순례 할머니도 눈이 커졌어요. 맞아. 슈퍼 장부. 그거 없애면 돈 빠져나간 거 증명 못해.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현정이가 거기까지? 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순 언니, 내가 복덕방 30년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어. 장부까지 태우는 사람은 한 번만 훔친 사람이 아니야. 처음이면 겁이 나서 숨기지 기록부터 없애진 않아. 말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 말은 300만 원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장부 없으면 알 수도 없어.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 언니, 빨리 슈퍼 장부 확인해봐요. 네 사람은 슈퍼로 달려가서 말순 할머니가 장부를 보관해둔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없어. 진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 옥분 할머니가 말했어요. CCTV 확인해보자. 누가 가져갔는지 나오지 않을까? 민준이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삭제됐어요. 이번엔 아예 복구가 안 돼요. 네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준이가 본 연기, 종이 태우는 냄새,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CCTV 영상. 순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며느리는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멈추면 언니가 사라져. 치매라 몰아서 슈퍼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말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저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순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사하는 거야. 그날 밤부터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평소와 같은 하루였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아침 일찍 슈퍼 문을 열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 맞았죠. 늘 하던 대로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단골 손님 김 여사가 왔어요. 10년 넘게 이 슈퍼에서 장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물건만 휙 집어들고 계산하고 인사도 없이 나갔어요. 무슨 일 있나? 말순 할머니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점심때쯤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다가가니까 대화가 뚝 끊겼죠. 뭐야, 무슨 얘기해?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어색한 웃음. 시선 회피. 40년 넘게 같은 동네 산 사람들이에요. 저런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말순 할머니도 알았죠. 소문이 난 거예요. 저녁 때 슈퍼에 아들 재원이가 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엄마. 왜? 오늘 동네 사람한테 전화 왔어.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엄마가 치매 걸린 것 같다고. 며느리한테 도둑 누명 씌운다고. 말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며느리가 선수를 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치매 노인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이제 말순 할머니가 뭘 말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휴, 저 할머니가 또 헛소리하네. 재원아,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영상이 있어. 엄마, 그만해. 아들이 손을 저었어요. 현정이가 그럴 사람 아니야.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내일 병원 가자. 검사 한번 받아보게. 병원? 나한테 진짜 치매 검사 받으라는 거야? 엄마, 화내지 마. 그냥 확인하는 거잖아. 아들의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마를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서 걱정하는 눈이었죠.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내 마누라한테 가. 아들이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말순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지킨 슈퍼에서 혼자서요.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침에 슈퍼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왔어요. 1시간, 2시간. 평소 같으면 벌써 대여섯 명은 다녀갔을 시간이에요. 11시쯤 겨우 한 명이 왔어요. 동네 막내 며느리 수정이었죠. 아줌마, 라면 하나요. 수정아.
오랜만이다. 네. 수정이가 계산하면서 슬쩍 말했어요. 아줌마, 뭔데? 현정 언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신다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정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현정이가. 아, 네네. 알겠어요. 수정이가 황급히 나갔어요. 그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 진짜 치매인가 봐. 오후에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슈퍼에 왔어요. 민준이도 함께였죠. 말순 언니, 어떻게 됐어? 다 알지? 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다 퍼졌어. 저 며느리가 어제 저녁부터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대. 옥분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어머님이 치매 걸린 것 같다. 어머님은 모르시는데 너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불쌍한 척을 잘하던지. 그래서 다들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 할머니 돈 훔쳤다고 우기네 하는 거지.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돈 훔쳐간 건 현정인데. 그때 슈퍼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며느리 강현정이었어요. 손에 영양제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방금 울고 있던 시어머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영양제 좀 가져왔어요.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현정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순례 어르신. 저 그냥 어머님 걱정돼서 온 건데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옥분 할머니가 쏘아붙였어요.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죠. 옥분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서운하네요. 어머님 병원 모시려고 하는 건데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병원? 네. 검사 좀 받아보시게요. 요즘 치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늦출 수 있대요. 말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 치매 아니야.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마치 봐라, 저렇게 흥분하시잖아라는 표정으로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응? 왜, 꼬마야? 아줌마 가방에서 영수증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죠. 민준이가 그걸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었죠. 강남 백화점. 명품관. 230만 원?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례 할머니가 그 영수증을 민준이와 같이 보며 날짜를 확인했죠. 3일 전이었어요. 슈퍼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 현정 씨. 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300만 원 사라진 다음 날 백화점에서 230만 원을 썼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카드 할부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쓰던 명품 가방 하나 중고로 팔아서 보탠 거고요. 제가 제 돈으로 사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하며 영수증을 뺏으려 손을 뻗었죠. 그때 영수증을 들고 있던 민준이가 손을 슥 뒤로 뺐어요. 그리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죠. 아줌마, 여기 일시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당황해서 어버버하는 사이 순례 할머니가 영수증을 낚아채듯 뺏어들었죠. 그러게. 여기 똑똑히 적혀 있네. 아, 그거요? 일시불로 긁고 나중에 앱으로 할부 전환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어르신들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며느리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제가 어머님 돈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의심하지 마세요. 순례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렇게 나오면 당장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현정 씨, 장부는 왜 태웠어? 뭐라고요? 슈퍼 뒤에서 종이 태운 거 우리 민준이가 봤어. 종이 태우는 냄새까지 맡았고 장부는 왜 굳이 그 타이밍에 태웠을까?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죠. 오히려 걱정스러운 듯 생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증거 있으세요? 순례 어르신, 옥분 어르신. 저 정말 서운하네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요즘 세상 무서운 거 아시죠? 사실도 아닌 일로 소문내고 다니시면 명예훼손으로 곤란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참는 거지. 남이었으면 벌써 고소했어요. 며느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척 눈을 깜빡이며 말했죠. 그 웃음이 더 소름 끼쳤어요. 며느리가 영양제 종이 가방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이거 치매에 좋은 거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푹 쉬셔야 증상 안 심해지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제발 남의 집안일에 오지랖 좀 그만 부리세요. 다들 연세가 있으신데 괜히 법적으로 곤란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협박이었어요. 법과 예의를 가장한 협박.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슈퍼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말순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해. 전현이 동네 사람들 다 홀렸어. 내가 뭘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도 말이 없었어요. 영수증이 나왔지만 그건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거든요. 며느리 말대로 자기 돈이라고 우기면 끝이에요. 장부는 이미 태워졌고 CCTV 영상은 있지만 그걸 들고 나가면 아들이 이혼할까봐 말순 할머니가 무서워하고 있죠. 완벽한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응. 아까 그 아줌마요. 가방이 달랐어요. 가방? 저번에 슈퍼에서 봤을 때는 갈색 가방이었는데 오늘은 검은색이에요. 순례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어요. 민준아, 방금 뭐라고 했어? 가방이 또 바뀌었다고. 30년 복덕방 경력은 사람의 집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집에 드나드는 물건도 봤거든요. 누가 돈이 있고 없는지 물건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말순 언니, 아까 며느리 구두 봤어? 그동안 못 보던 거야. 저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야. 옥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언니, 그러고 보니 요즘 매번 새 옷 입고 오네. 올 때마다 백화점 냄새 났거든. 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부를 왜 태웠는지 이제 알겠네. 300만 원? 아니야. 저 여자가 그동안 빼돌린 거 슈퍼 한 채 값은 되겠어. 모두 침묵했어요. 300만 원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빠져나간 걸까요? 장부를 태운 이유가 그 안에 뭐가 있어서일까요?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민준이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까 그 아줌마 가방에서 떨어진 게 영수증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민준이가 내민 건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었어요.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순례 할머니가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옥분 할머니가 옆에서 들여다봤어요. 연화리 오피스텔? 새 할머니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어요. 며느리 강현정. 그녀가 가족들 몰래 숨겨둔 비밀의 방이 있다는 뜻이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말순 할머니,
정말 억울하시죠? 40년 넘게 슈퍼 지키면서 평생 모은 돈인데 믿었던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하다니요. 거기다 치매라고 억울하게 몰리고. 그래도 다행인 건 순례 할머니랑 옥분 할머니 그리고 똑똑한 민준이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오피스텔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며느리의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오후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연화리 오피스텔. 동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죠. 원룸들이 모여 있는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맞네. 순례 할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0년 복덕방 경력이 알려주고 있었죠. 이 정도 오피스텔이면 월세가 50은 넘을 거예요. 관리비까지 하면 60, 70. 동네 슈퍼 며느리가 왜 이런 데를 따로 얻었을까요? 언니, 어떻게 해? 그냥 올라가 볼까? 잠깐. 순례 할머니가 건물 입구 쪽을 살폈어요. 마침 택배 기사가 들어가고 있었죠.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서 두 할머니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호수는 302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서 302호 앞에 섰죠. 문 앞에 택배 상자가 3개나 쌓여 있었어요. 전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상자들이었죠. 저것 봐, 언니. 옥분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저게 다 뭐야? 백화점 택배가 저렇게 많아? 순례 할머니가 상자 하나를 살짝 들어봤어요. 묵직했죠. 이거 슈퍼에서 빼돌린 돈이 다 여기로 온 거야. 그때였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강현정이 서 있었어요. 쇼핑백을 든 채로 차갑게 웃고 있었죠.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어요. 어머, 순례 어르신, 옥분 어르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설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 탐정 놀이를 하시네. 며느리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두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어르신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남의 집안일에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지랖이 아니야. 순례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넌 시어머니 돈을 훔쳤어. 300만 원만이 아니야. 지금까지 얼마나 빼돌렸는지 우리 다 알아. 증거 있으세요? 이게 증거 아니야? 순례 할머니가 택배 상자들을 가리켰어요. 동네 슈퍼 며느리가 월세 50짜리 오피스텔에 명품 택배를 쌓아두고 있어.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죠. 비웃는 것처럼요. 어르신들 참 순진하시네요. 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에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인데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CCTV 영상이요? 그거 불법 복구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증거 능력 없어요. 순례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제 집 앞까지 따라와서 없는 일로 사람 몰아붙이는 거요.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침입에 명예훼손에 스토킹까지. 어르신들 연세에 전과자 되시는 거예요. 옥분 할머니가 순례 할머니 팔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짓 하시면 저 진짜 고소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요. 조만간 요양원 보낼 거예요. 치매니까요. 뭐라고? 재원 씨도 동의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순례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너
말순 언니를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죠. 좋은 대로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죠. 어르신들, 그 나이에 고생하지 마세요. 집에서 손주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쾅! 문이 닫혔어요. 30년 넘게 동네 사람들 갈등 해결해주며 호령하던 순례 할머니였지만 차가운 복도에 남겨지니 어깨가 한없이 작아졌어요. 옥분아, 우리가 늙긴 늙었나 보다. 저 젊은 애 머릿속을 못 따라가겠어. 순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옥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두 할머니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옥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잘못한 거야? 전현 말대로 전과자 되는 거야? 말순 언니 도우려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순례 할머니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된 거겠지. 30년 복덕방 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었지만 저렇게 치밀하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벽한 패배였죠. 두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피스텔을 나왔어요. 슈퍼로 돌아가니 말순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말순 언니, 왜 그래? 재원이가 왔다 갔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래? 요양원 알아본대.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순례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어요. 며느리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순례야, 나 어떡해. 말순 할머니가 순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40년 지킨 슈퍼야. 평생 모은 돈이야. 근데 전현이 다 가져가고 난 요양원에 갇히게 생겼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말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옥분 할머니가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순례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새 할머니가 슈퍼 안에서 울고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었어요. 방과 후 학교 끝나고 할머니 찾아온 거였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옥분 할머니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근데 눈이 빨개요.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순 할머니를 보더니 작은 손으로 손등을 쓸어줬어요. 말순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나쁜 아줌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순례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준아, 고맙다. 근데 이건 어른들 일이야. 그 아줌마가 CCTV 영상은 불법 복구라서 증거 안 된다고 하더라. 그거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계에 남아있던 걸 본 거예요. 그게 왜 불법이에요? 순례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요. 민준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상한 거 봐서 찍어놨어요. 그 아줌마 아까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거 봤거든요. 새 할머니가 동시에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뭐? 학교 끝나고 이쪽으로 오는데 아줌마가 어떤 남자랑 차 타고 가더라고요. 제가 찍으려고 했을 땐 이미 차가 움직이고 있어서 뒤에서 번호판만 겨우 찍었어요. 화면에는 흔들린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차 뒷모습, 그리고 또렷하게 찍힌 차량 번호. 새 할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강현정. 가족 몰래 오피스텔을 따로 얻고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타고 다니는 여자. 인연이. 순례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횡령만 한 게 아니었네. 그날 밤 순례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찍어온 차량 번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강현정이 모르는 남자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30년 복덕방 경력이 본능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죠. 전현 바람 피우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순례 할머니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 중고차 딜러이자 마당발인 박 사장이었죠. 박 사장 나야. 김순례. 순례 누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차량 번호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차량 번호요? 그거 왜요? 사연이 좀 있어. 부탁이야. 박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누님 부탁이면 안 들을 수가 없죠. 번호 불러주세요. 순례 할머니가 민준이한테 받아 적은 번호를 불러줬어요.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1시간 후쯤 박 사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님, 제가 아는 보험 쪽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봤는데요. 뭔데? 이 차 번호요. 보험 쪽에서 안 좋은 얘기 도는 사람이라네요. 순례 할머니가 숨을 멈췄어요. 누군데? 황진우라고 설계사 자격증은 있는데 어르신들 상대로 보험 과학에 물려서 말 많았던 사람이래요. 사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박 사장이 말을 고르며 덧붙였어요. 치매 어르신들 노린다는 소문 때문에 보험 쪽에서는 다들 조심하는 사람이라고요. 순례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보험 설계사, 치매 어르신들 노린다는 소문, 그리고 며느리 강현정.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 고마워. 큰 도움 됐어. 전화를 끊고 순례 할머니는 바로 옥분 할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옥분아, 나야. 당장 나와. 얘기할 거 있어. 30분 후 경로당 앞 평상에 두 할머니와 민준이가 모였어요. 순례 할머니가 알아낸 걸 얘기했죠. 황진우, 보험 설계사요? 옥분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래. 근데 그 놈이랑 저 며느리가 같이 다녀. 그럼 설마. 내 생각엔 말이야. 순례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 며느리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슈퍼로 시집와서 돈 빼돌리고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라 몰아서 요양원 보내고 그리고 저 남자랑 같이 튀려는 거야. 옥분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장부를 태운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빼돌렸는지 들키면 안 되니까. 민준이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예전에 슈퍼 아줌마가 말순 할머니한테 종이에 뭐 사인하라고 한 적 있었잖아요. 순례 할머니가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종이? 네. 작년에요. 아줌마가 이름만 쓰면 된다고 했던 거요. 할머니가 안경 쓰고 사인하셨잖아요. 순간 옥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거 보험 서류 아니야? 순례 할머니도 숨을 들이켰어요. 맞다. 민준아, 그때 말순 할머니가 뭐라고 했지?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어요. 맞아. 맞아. 옥분 할머니가 무릎을 쳤어요. 말순 언니한테 가자. 보험 서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세 사람이 슈퍼로 향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슈퍼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졌죠. 손님도 거의 안 오고 아들도 안 오고 혼자서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말순 언니, 왔어? 우리 할 얘기가 있어. 잠깐 문 닫아. 말순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잠갔어요. 순례 할머니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말순 언니, 혹시 보험 뭐 들었어? 보험? 나 보험 안 들었는데? 진짜? 하나도? 국민건강보험 말고는 없어. 왜?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럼 며느리가 보험 권유한 적 있어? 치매 보험이라든가.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 현정이가 뭔가 서류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한 적 있어. 뭐 보험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사인했거든. 뭐라고? 왜? 그게 왜? 옥분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거 혹시 치매 보험 아니야? 며느리가 언니 몰래 보험 가입시킨 거 아니야? 설마. 지금 보험 서류 어디 있어? 찾아봐. 말순 할머니가 허둥지둥 서랍을 뒤졌어요.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죠. 이거야. 현정이가 보관해 두라고 한 거. 순례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서 보험 계약서가 나왔죠. 한국생명 치매 간병보험. 피보험자 박말순. 월 납입액 35만 원. 35만 원? 말순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 35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잖아. 옥분 할머니가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언니, 여기 봐. 납입 계좌가. 말순 할머니가 계약서를 빼앗아 봤어요. 눈이 커졌죠. 이거 슈퍼 통장이네. 여기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럼 언니는 몰랐던 거야? 통장은 현정이가 관리했어. 세상에, 그런데 2년이 내 돈으로 내 보험을 들었어? 순례 할머니가 계약서를 더 살폈어요. 그러다 한 줄에서 멈췄죠. 수익자. 강현정. 슈퍼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옥분 할머니가 계약서를 더 살피다가 멈췄어요. 언니, 이 보험. 치매 판정 나면 바로 지급되는 특약이야. 뭐? 그리고 여기 봐. 계약 담당자 이름이 황진우로 돼 있어. 순례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민준이가 찍어온 차주인 그 보험 사기꾼 이름이었죠. 말순 할머니 이름으로 치매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는 며느리 본인. 매달 35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 돈으로요. 말순 할머니는 까맣게 몰랐죠. 2년이. 옥분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네. 시어머니 치매 환자로 요양원 보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말순 할머니가 계약서를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가 2년한테. 말순 언니 진정해. 진정이 돼? 내 돈으로 내 보험 들어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며느리가. 말순 할머니가 계약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죠. 재원이는 알까? 재원이도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알았든 몰랐든 결과는 같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완전히 당한 거였죠.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말순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증거 있잖아요. 민준이가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주워서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그 아줌마 잡을 수 있어요. 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말이 맞아. 말순 언니, 이제 증거가 생긴 거야. 증거? 그래. CCTV 영상,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이 보험 계약서.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빼돌리고 몰래 보험까지 가입시켰다는 증거야. 옥분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 며느리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증거가 있고. 뭐라고? 민준이가 봤어. 며느리가 다른 남자 차 타고 가는 거. 그 남자가 보험 설계사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고. 말순 할머니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배신, 돈, 보험 사기, 외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어떡하긴. 순례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 어깨를 잡았어요. 싸우는 거지. 전연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근데 재원이가 전연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재원이가 이 사실을 알면 그 순한 놈 심장이 남아나겠어? 말순 언니, 순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중요해. 언니 인생이 중요해. 저 며느리 그냥 두면 언니 진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로 죽어. 그래도 괜찮아? 말순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40년 지킨 슈퍼,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은 인생. 이대로 빼앗길 순 없었어요. 싸울게.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 불꽃이 피어올랐죠. 전연한테 다 돌려받을 거야. 순례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래, 그게 말순 언니지. 옥분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언니. 끝까지. 민준이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저도요. 네 사람이 서로를 마주봤어요. 동네 할머니 셋과 10살짜리 아이. 상대는 치밀한 며느리와 사기꾼 보험 설계사.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겐 뭔가가 있었어요. 30년 복덕방 경력의 정보력, 30년 급식실 경력의 직감, 그리고 요즘 세상을 아는 10살 아이의 눈. 무엇보다 틀린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제 작전 짜자.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전연이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무너뜨리자. 작전은 간단했어요. 며느리 강현정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그건 바로 말빨이었죠. 법적 협박, 피해자 코스프레, 치매 프레이밍. 전부 말로 상황을 뒤집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자리를 만들면 됐어요. 사흘 후 슈퍼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말순 할머니가 아들 재원이에게 연락했거든요. 할 말이 있으니까 며느리랑 같이 와라고요. 재원이는 엄마가 또 무슨 소리 하시려고 하면서도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가족회의라니.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여전히 싹싹한 표정이었죠. 뒤에서 재원이가 피곤한 얼굴로 따라왔어요. 일단 앉아. 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단단했죠. 슈퍼 안에는 말순 할머니 외에 3사람이 더 있었어요. 순례 할머니, 옥분 할머니, 그리고 구석에 앉은 민준이.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머님, 왜 다른 분들이 계세요? 가족 회의라면서요. 이 사람들도 가족이야. 내 가족. 앉으라니까. 며느리가 재원이를 쳐다봤어요. 재원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먼저 앉았죠. 며느리도 마지못해 앉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정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이게 뭐야? 말순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보험 계약서였죠.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죠. 아, 이거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제가 가입해드린 거예요. 요즘 치매 보험 중요하잖아요. 내 돈으로? 네. 슈퍼 공금 통장에서 매달 35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더라. 내가 모르게.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어머님 생각해서. 수익자가 왜 너야? 내 돈으로 내 보험 들어서 수익자는 내가 가져가게 해놨어. 그것도 치매 판정 나면 바로 지급되는 특약으로. 재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현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순례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설명할 거 많겠네. 이것도 설명해봐. 순례 할머니가 두 번째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민준이가 찍은 차량 사진과 함께요. 이 차 누구 거야? 황진우라는 사람 차던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사람 보험 설계사지?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래. 근데 내가 이 사람 차 조수석에 타고 다니더라. 그건. 그리고 이 보험 계약서, 담당자 이름도 황진우야. 우연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였죠. 재원이가 천천히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현정아, 이게 다 뭐야? 여보, 들어봐. 이건 정말 오해야. 저 할머니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모함? 옥분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이것도 모함이겠다. 옥분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알려준 대로 영상을 재생했죠.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금고를 열고 돈 뭉치를 꺼내서 명품 가방에 쓱 넣는 모습.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는 얼굴. 재원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여보. 이건 뭐야? 이게 뭐냐고. 재원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움찔했죠. 당신이 우리 엄마 돈을 훔쳤어? 그리고 엄마한테 치매라고 덮어씌우고. 아니야, 여보. 이건 정말. 그리고 이 남자는 뭐야? 당신 바람 피운 거야?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였죠. 그때 슈퍼문이 열렸어요. 경찰이었어요. 2명. 신고받고 왔습니다. 박말순 씨 맞으시죠?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현정 씨요? 경찰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횡령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 접수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고소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서에서 하시죠. 경찰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잠깐. 여보. 나 좀 살려줘. 며느리가 재원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재원이는 고개를 돌렸죠. 나한테 손대지 마.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다 봤어. 이혼이야. 이혼.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끌고 가세요. 재원이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죠. 안 돼. 안 된다고. 어머님, 저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슈퍼문이 닫혔어요. 며느리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어요. 슈퍼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재원이가 말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안 듣고 현정이 편만 들고. 재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했을 때 난 그냥 믿었어. 내 마누라니까. 근데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말순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일어나. 엄마. 바보 같은 놈. 그래도 내 새끼야. 재원이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말순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죠.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잘 됐네. 민준이가 태블릿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나쁜 아줌마 잡혔다. 한 달 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현정은 횡령과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황진우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죠. 조사 결과 이 둘은 연인 사이였고 지난 2년간 슈퍼에서 빼돌린 돈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말순 할머니 슈퍼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죠.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요. 재원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동네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어요. 연아리에 무슨 일 있으면 경로당 앞 평상으로 가봐. 왜? 거기 할머니들이 다 해결해줘. 순례 할머니가 부채질하며 웃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옥분 할머니가 옆에서 수박을 썰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그냥 못 본 척 못했을 뿐인데. 민준이가 태블릿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다음엔 또 누가 나쁜 짓 하면요? 응. 그때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죠. 그래, 그때도 우리가 잡는 거야. 경로당 앞 평상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동네 해결사 시니어 탐정단의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말순 할머니처럼 오래 믿어온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긴 세월 살아온 경험은 거짓과 진심을 더 정확히 구분하게 해주는 인생의 돋보기가 되어주죠. 잘못된 걸 못 본 척하지 않은 마음, 외면하지 않은 그 용기가 결국 소중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시니어 탐정단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계속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반응이 좋다면 다음 이야기도 시리즈로 준비해 볼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